제가 목격한 평양의 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2015년 봄, 23세 나이로 저는 호위 사령부에 배치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운전 실력을 인정받아 특별 선발된 것이었죠. 당시 저는 그것이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자리는 사실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사건은 2018년 어느 가을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절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호위 사령부 배치 첫날, 저는 평양 중구역의 특별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일반 군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깨끗한 침대, 따뜻한 물, 그리고 매일 나오는 흰 쌀밥. 함경도에서 자란 저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제 주요 임무는 고급 간부들의 차량 운행이었습니다. 벤츠, 렉서스, 심지어 롤스로이스까지. 북한에서 이런 차들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죠. 2015년 여름, 저는 처음으로 특별 수송 임무를 받았습니다. 새벽 2시, 갑자기 호출을 받아 평양 외곽의 어느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십 개의 골판지 상자들. 그 안에는 중국산 고급 식료품, 일본산 전자제품, 심지어 남조선산 화장품까지 있었습니다. 동무, 본 것 잊어버려야 하오. 동행했던 보위부 요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짐을 실었습니다. 그 짐들이 향한 곳은 고급 간부들의 저택이었죠. 낮에는 자력갱생과 간고분투를 외치던 그 간부들이 밤에는 외제 술을 마시며 남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기다리며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한쪽에서는 배급이 끊긴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생활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2016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고위 간부의 자녀를 평양 외국어 학원까지 태우는 일을 맡았습니다. 15살쯤 돼 보이는 그 학생은 최신형 아이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당시 일반 주민들은 손전화기 하나 갖기도 어려웠는데 말입니다. 아저씨, 남조선 가봤어요? 그 학생이 무심코 던진 질문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니요, 동무. 그런 곳은 지옥이라고 들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남조선이 훨씬 잘 산다고 했어요. 언젠가 저도 가보고 싶어요. 저는 백미러로 그 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체제 상층부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 진실을 독점하며 일반 인민들에게는 계속 거짓을 주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금이 간 믿음 2017년 초, 저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해 3월에 일어났습니다. 저와 같은 부대 출신의 친구 박철이 평양 시내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목은 남조선 영화 시청 및 유포. 박철은 제가 아는 가장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당 생활을 모범적으로 했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누구보다 진지하게 충성 맹세를 했던 사람이었죠. 며칠 후 우연히 보위부 차량 운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뒷좌석의 보위원들이 나누는 대화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박철이라는 놈, 결국 자백했소. USB에 남조선 드라마가 10여 편 있었다더군. 가족들은 당연히 연좌제지. 아버지는 탄광으로,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지방으로 추방이요.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철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 가족이 하루아침에 파멸한 것이죠. 아이러니한 건 제가 매일 태우는 간부들의 자택에서는 남한 방송이 틀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밤 한 국장급 간부를 태웠을 때 그는 술에 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무, 솔직히 말해서 말이야. 남조선 놈들이 우리보다 잘 사는 거 우리가 모를 것 같나? 하지만 체제는 유지해야 하지 않겠나? 그는 웃으며 차에서 내렸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수백만 인민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고향 함경도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평생 굶주리며 살아오신 어머니는 김정은 장군님만 믿으면 언젠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셨죠.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2017년 여름, 저는 함경도 출장길에 고향을 들러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어머니는 더 야위어 계셨습니다. 배급은 석 달째 끊긴 상태였고 장마당에서 팔 물건도 없어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드시는 날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간부들이 버리는 음식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술상에 오르는 음식이면 어머니가 한 달은 드실 수 있을 양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체제는 거짓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돌아올 수 없는 달이 2018년 초, 저는 본격적으로 탈북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호위사령부 소속 군인의 탈북은 일반인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이었습니다. 국가 기밀을 아는 사람이 탈출한다는 것은 곧 전 보위부가 총동원되는 사건이었으니까요. 제가 탈북하면 어머니와 남동생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아간다면 저 역시 이 거짓된 체제의 공범이 되는 것 아닐까요? 밤마다 이 고민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2018년 4월,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평안북도 신의주 지역으로 일주일간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중국 접경 지역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물밑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의주의 한 식당에서 일하는 여종업원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무도 넘어가실 생각이시오? 저는 놀라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를 통해 저는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두만강보다는 압록강 쪽이 경비가 느슨하다는 것, 그리고 중국에 넘어가도 브로커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 북한 사람을 남한으로 보내주겠다며 돈을 뜯어내거나 심지어 다시 북한으로 팔아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무, 꼭 기억하시오. 가족들 생각은 잊어야 합니다. 넘어가는 순간 동무는 이미 죽은 사람이요. 평양으로 돌아온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호위사령부 운전병은 특별 배급을 받았는데 저는 그것들을 장마당에 몰래 팔아 중국 돈으로 바꿨습니다. 6개월 동안 모은 돈은 중국 위안화로 약 1000위안, 우리 돈으로 17만 원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리 공부였습니다. 저는 운전 업무 중에 얻은 지도들을 몰래 복사했습니다. 국경 지역의 지형, 경비대 교대 시간, 심지어 강의 수심 정보까지. 들키면 즉결처 현감이었지만 이것 없이는 탈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세 번째는 알리바이 만들기였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모범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당생활 총화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자아 비판을 했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청소도 자원해서 했습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였죠. 11월 2일, 저는 다시 신의주 출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사흘간의 짧은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압록강을 건널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8년 11월 5일, 신의주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달이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제가 계획한 날이었죠. 저녁 9시, 저는 숙소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동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위사령부 군인이라는 신분 덕분에 야간 외출도 가능했죠. 하지만 제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늦어도 새벽 5시 전에는 숙소로 돌아가야 의심받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미리 파악해둔 경로를 따라 압록강으로 향했습니다. 가지고 나온 것은 중국 돈 1000위안과 작은 지도, 그리고 비닐봉지에 싼 여벌 옷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군복을 입은 채로는 중국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요. 강가에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쯤이었습니다. 11월의 압록강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수심은 얕은 곳은 허리까지, 깊은 곳은 가슴까지 찼습니다. 문제는 경비병들이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철조망 근처에 엎드려 경비병의 순찰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평소 제가 얻은 정보로는 12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교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틈을 노려야 했습니다. 밤 11시 50분, 경비병이 철조망을 따라 지나갔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순찰은 약 20분 후였습니다. 저는 그 20분 안에 철조망을 넘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교대 시간인 자정이 되자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장갑을 끼고 철조망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겼습니다. 다행히 이 구역의 철조망은 오래되어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철조망 밑을 파헤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약 10분간의 사투 끝에 간신히 몸을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생겼습니다. 저는 배낭을 먼저 밀어넣고 몸을 낮춰 기어서 철조망 아래를 통과했습니다. 철조망을 넘는 순간 옷이 찢어지고 등에 상처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강만 건너면 되었습니다.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너무 차가워서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심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허리, 가슴, 그리고 목까지 차올랐죠.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강 한가운데쯤이었습니다. 갑자기 발밑에 돌이 미끄러지면서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팔을 저으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배낭이 젖어 무거워졌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미래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10여 분이 지났을까요? 발끝에 반대편 강바닥이 닿았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강둑을 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서 호각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누구냐? 북한 경비병이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물 위를 훑었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탕. 총알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지그재그로 뛰며 중국 쪽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약 30분을 쉬지 않고 달린 후 저는 한 폐가옥에 숨어들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고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북한을 벗어난 것입니다. 중국 땅을 밟았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위험이 시작된 것이었죠. 동이 트기 전 저는 폐가옥에서 젖은 군복을 벗고 준비해온 민간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저는 김성혁이라는 호위사령부 운전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름도 없는 탈북자일 뿐이었죠. 아침이 되자 저는 조심스럽게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신의주에서 만났던 식당 종업원이 알려준 연락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단둥시 변두리의 한 조선족 식당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리 곳곳에 중국 공안이 보였고 CCTV 카메라들이 거리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잡히면 끝이었습니다. 저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북한 억양이 들키면 바로 신고당할 테니까요. 오후 2시쯤 저는 목표 식당을 찾았습니다. 민족식당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손님, 몇 분이세요? 중년의 조선족 여성이 물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문구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의주 김 사장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성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고개로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주방 쪽으로 들어갔고 그녀는 저를 지하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사장님이 올 겁니다. 지하실에는 이미 5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이었죠. 한 중년 여성은 아이를 안고 있었고 젊은 남성 2명은 구석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사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남성이었습니다. 모두 들으시오. 나는 여러분을 한국까지 보내줄 수 있소. 하지만 비용이 필요하오. 1인당 3,000달러요. 저는 가지고 온 1,000위안, 약 150달러가 전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사장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일을 해야지. 여자들은 식당이나 다른 곳에서 일하고 남자들은 공사판에서 일하시오. 돈을 모으면 보내주겠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브로커들이 탈북자들을 착취한다는 것을. 어떤 경우에는 여성들을 인신매매하거나 남성들을 위험한 일에 투입한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지하실에 있던 20대 청년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도 여기가 이상하다고 느끼시죠? 저는 함흥에서 왔습니다. 함께 나가실래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둘이 움직이면 눈에 더 띌 수 있었죠. 하지만 혼자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좋소. 하지만 신중하게 움직여야 하오. 이틀 후 새벽 4시. 저희는 지하실 작은 창문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거리는 아직 어두웠고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미리 조사해둔 한국 대사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는 북한 대사관도 있었고 공안도 탈북자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도피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단둥에서 베이징까지는 약 900km. 저희는 그 긴 여정을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때로는 걸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는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2018년 12월 베이징의 추위는 뼈를 애는 듯 했습니다. 저와 함께 도망친 함흥 출신 청년, 그는 자신을 최민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저희는 한 달 넘게 함께 도망다니며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베이징 망진 거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사관 주변에는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원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탈북자들이 대사관으로 뛰어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주일 동안 대사관 주변을 정찰했습니다. 경비가 가장 느슨한 시간은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였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아 혼란스러웠거든요. 12월 15일 토요일 아침. 저희는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패하면 중국 공안에게 잡혀 북한으로 송환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는 공개 처형을 면치 못할 것이었습니다. 형님, 무서워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도 무섭소.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의미가 없소. 자, 가봅시다. 아침 7시 30분, 저희는 대사관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뛰는 것 같았습니다. 100m, 50m, 20m. 저기, 탈북자다. 누군가 중국어로 소리쳤습니다. 순간, 공안 2명이 저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저희는 있는 힘껏 대사관 정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여기요. 도와주세요. 저는 한국어로 소리쳤습니다. 대사관 경비원이 상황을 파악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공안이 제 팔을 붙잡았지만 저는 온 힘을 다해 뿌리치고 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민수도 제 뒤를 따라 들어왔죠. 죄송합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2달간의 도피 생활이 끝난 것입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저희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후 과정은 길고 복잡했습니다. 저는 국정원 요원들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탈북자인지 북한의 간첩이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죠. 호위사령부 출신이었기에 조사는 더 까다로웠습니다.
북한 정권의 핵심 시설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동선을 아십니까?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는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길이었으니까요. 석 달간의 조사가 끝나고 2019년 3월, 저희는 마침내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3국을 경유하는 복잡한 경로였지만 그것은 자유를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어딘가에는 북한이 있었죠. 어머니가 계신 곳. 형님, 후회하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소. 다만 미안할 뿐이요. 어머니와 동생에게. 저 때문에 그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포기했다면 그들의 희생도 의미 없는 것이 되었을 거라고. 비행기는 밤하늘을 가로질러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옆자리의 민수와 함께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밝은 불빛들이었습니다. 평양의 몇 배, 아니 몇십 배는 되어 보였죠.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고.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2019년 3월 23일 오전 6시. 저는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에서 저희는 통일부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따뜻하게 저희를 맞아주었죠. 처음 들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저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전하다는 말. 북한에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하나원에서 석 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이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정부를 비판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마트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간부들만 누릴 수 있던 것들이 여기서는 누구나 살 수 있었죠. 이 모든 게 진짜인가요? 저는 교육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여기서는 누구나 노력하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한 후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과 임대 아파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얻은 운전 기술이 유일한 특기였으니까요. 일을 하면서 저는 한국 사회를 배워나갔습니다. 2020년 저는 작은 운수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곳 사장님은 탈북자에 대한 편견이 없었고 오히려 제 경험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일했고 지금은 그 회사의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북한이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탈북한 후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셨거나 지방으로 추방되셨을 것입니다. 저는 자주 악몽을 꿉니다. 제가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는 꿈을요. 그럴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깹니다. 그리고 창밖의 서울 불빛을 보며 안도합니다. 여기는 북한이 아니라고. 2022년 저는 한 탈북자 단체와 연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났죠. 저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북한이 가난하지만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북한은 세습 독재 국가입니다. 소수의 권력층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대다수 인민은 굶주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유는 없고 감시만 있습니다. 꿈을 꿀 자유조차 없는 곳입니다. 저는 호위사령부에서 일하며 그 모든 모순을 목격했습니다. 권력자들의 위선을, 체제의 거짓을, 그리고 인민들의 고통을 봤습니다.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곳에는 제 가족처럼 자유를 꿈꾸지만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그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북한에도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길 기도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